예, 한미 간 방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겪으며 연내 파결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방위비 협상으로 한미 동맹이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나고야에서는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막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 문제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죠. 사실상 서울에서 이틀에 걸쳐서 3차 방위비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미 관련, 그러니까 안보 관련 협력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파행이 겪은 적이 없었다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간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세 번째였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워싱턴에서 한 번 하고 예. 다시 한국에서 왔을 때 이렇게 된 건데요. 저도 미국 그 당국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회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또 부딪혀보기도 했지만 예. 이렇게 거칠게 한 거 저도 처음 봅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90분 만에 원래 하루를 다 잡고 있는 8시간 예 중에 그러니까. 1시간 반 하고 마친 거는 제 기억에 저도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인들은 일단 미국 당국으로서 굉장히 절박하게 나서고 있다. 절박하게 나서고 있다는 거는 이게 의제 자체가 그냥 국방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대선 아젠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절박하게 좀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미국으로도 테러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게 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제안을 내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 새로운 새 항목을 계속 신설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새 항목이 도대체 뭡니까? 원래 사실은 이게 지난해부터 조금 추측이 됐던 문제예요. 지난해 왜 1년짜리로 했는가 하면 미국 쪽에서 요구한 것이 그런 거였죠. 주한미군 인건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략자산 배치비, 훈련 비용까지 다 합쳐서 좀 내놔라라는 게 이제 미국 입장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방어했던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SM의 분담금 협정에는 그런 항목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1년만 하고 내년에 다시 틀을 바꿔서 하겠다라는 게 지난해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그렇게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조정을 하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리뷰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주둔 미군들이 얼마나 비용을 쓰고 있는가 다 조사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이번에 자료를 벌써 볼턴이 내밀었던 거였죠. 9월에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거였고요. 지금까지의 방위비 분담은 성격은 뭐냐면은 미군이 주둔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한국이 반을 부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가 아니에요. 유럽 같은 건 방위비죠. 국방비를 분담하는 문제였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둔군에 대한 비용을 반만씩 부담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한미군 군속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들 인건비 문제 아니면은 주한미군이 쓰고 있는 군사 장비들 수리비 지불하는 문제 또 이제 건축비 문제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제기되는 게 전략자산 배치 비용, 훈련 비용 또 그게뿐만 아니라 이 주한미군이 여기 왔을 경우에 파견 수당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 50억 불 맞추려고 그러면 주한미군의 미군 자체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서 대단히 이걸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고 저도 이거를 다 받기는 저도 무리다.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미 동맹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걸 또 우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해도 너무한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 그 금액 산정할 때 8%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항목에다가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도 당황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미국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3, 4% 선. 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전문가들 따르면 이거는 한미 동맹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 하원 외교위원장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한미 동맹이 깨질 수가 있다. 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리티지 클링너 위원 같은 경우에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좀 분담금 협상하는데 주한 미군 문제까지 축소까지 걸고 넘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걱정스럽다라고 이거는 오히려 미국의 미국의 세계 전략자들 그 스스로의 신뢰를 깨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훨씬 손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제 제가 보게 되면 이럴 것 같아요. 우선 미국 저걸 받으면 안 됩니다. 받는 것 자체는 저도 보수학자고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저렇게 하게 되면 한미 동맹 근본 정신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라도 그냥 마냥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지라도 저게 골라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수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50억 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 당국도 그렇잖아요. 이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50억 불의 근거가 어딘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거는 미국이 내야 됩니다. 미국이 그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소요가 이런 거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당국이 좀 추가 비용을 좀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없이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방위비 분담 협정의 구조 자체가 우리는 총액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뭉뚱그려서 얼마 내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목형이라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얼마나 그걸 다 맞춰서 계산을 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이 방위비 분담 협정 같은 게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액수는 적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늘 그 문제점이 이야기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차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국으로 받고 차제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총액형을 항목형으로 다 완전히 조정을 해서 다 따져서 이거는 받겠다, 이거는 못 받겠다 해서 전략적으로 사실은 다시 한번 협의 틀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일단은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던 그 만약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미국이 거론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된 기자 질문에 애매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심각한 말이었어요. 사실 그걸 더 예단하지 않겠다, 추측하지 않겠다 그런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주한미군은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추측하지 않겠다, 예단하지 않겠다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논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주한미군 28,500만 명이 있지만 그중에서 사실 전투 부대는 한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 정원군을 오게 될 때 그것을 행정 소요와 여러 가지 연락하고 하는 행정 소요 군이 다였거든요. 그 중에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육군들인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그 부대는 또 공교롭게 또 우리가 신속 투입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 군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도 가장 쉽게 뺄 수 있고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 병력이기 때문에 뺄 수 있고 이럴 때 여러모로 주한미군에게 있어서 성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그 카드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카드는 아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안보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미국이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으로도 주한미군 자체가 한미 동맹전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00여 명 정도가 되어 있는 그 기갑부대나 육군은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하는데 육군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해군과 공군이 필요하지. 그다음에 오키나와 해군과 공군 그리고 과함 기지를 이용하면 중국을 대응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는 큰 차질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상대하고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부대인데 이거 미국이 아니 세계 전략에는 뭐 그게 크게 절실하지 않다라고 판단 뺀다는 것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방금 이 교수께서 위원장께서 일본 내 미군 기지 몇 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본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일본도 좀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일본 측에도 한 4배 정도 뭐 인상을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4배에 대해서 일단 스가 관방장관이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었고요. 사실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일단 한국에서 만약 그 미국의 협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일본을 압박하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이 아마 중점 타겟으로 설정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군 철수부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위비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안보 전략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저희 술 규제 또 그 전부터 저희들은 뭐 대부분 관계준용 관련해서 교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8월 23일 날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게 됐고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틀 뭐 만 48시간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 쪽 반응 어떻습니까? 어제 뭐 스가 관방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애써 지소미아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지소미아 의미를 축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그 국내적인 의미에서 지소미아의 종료라고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한국의 책임이고 종료가 되었을 때 일본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쪽을 달래는 모양새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 쪽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갖고 가니까 서로 논점이 다른 차원에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만약 종료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발언을 계속 해나가겠죠. 일본 언론들도 계속해서 지소미아 영향을 좀 축소하는 듯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그게 일본에 미친 영향이 정말 적은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소미아는 분명히 그 중국을 겨냥한 부분보다는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당분간 일단 북한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향후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두고 누가 탐지를 했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지소미아의 종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양국이 결국에는 다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쪽이 불리하다라는 얘기로 차원을 갖고 가기에는 이 사안 자체는 처음에 설정이 됐을 때부터 군사 정보에 대한 교환의 의미보다는 양국의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의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군사 정보, 군사적인 측면의 가치보다는 양국의 새로운 안보 협력의 개시라고 하는 그 점에 오히려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원장님, 그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3년 전에 이 지소미아 협정 만들 때요. 그 이전에는 과연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대북 관련 정보랄지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어떻게 교환했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시 됐고 이게 만약 종료된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에 했던 거는 그 전에는 북한이 그렇게 핵 도발이 많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게 2017년부터 열심히 이제 2016년, 17년부터 열심히 핵실험하고 그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서부터 이게 훨씬 더 이 핵미사일 정보가 절박해지게 필요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3대 티사라고 했던 3개국 묶어놓고 나니까 이 정부 흐름이 불편해지고 사실 그게 아주 협정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부 간 그냥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그 의무조항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지소미아를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필요의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이 제공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지소미아 종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김현종 2차장이 극비에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그렇고 이 지소미아 관련된 문제도 서로 좀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정말 시한이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거기서 뭐 김현종 차장이 만날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그 카운터파트 랜드 슈라이버 같은 이제 선임 보좌관인데요. 그 사람이 제일 고참이에요. 그 NSC에서는 제일 고참에 볼턴이 떠나고 나서 그저 처음부터 일기였거든 랜드 슈라이버는. 그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차석이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시간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거기서 발언권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랜드 슈라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꽤 지금 발언권이 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아직까지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다, 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나면 조금 공개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들을 이야기는 사실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어떻게 조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까지 들려온 이야기는 그렇게 뭐 적극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오히려
몇몇 이제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는 원로 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역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지소미아를 빨리 받는 게 어떻겠느냐. 지소미아를 지금 돌려놓고 종료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일본을 압박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는 한반도 안보 문제와 이 안보에 대해서 이 정도 중시하는 국가라는 걸 대외적으로 미국에게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앞서 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지금 여론 조사를 보니까 68%가 이번에 종료되는 거를 찬성한다고 그러는데 문안이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종료되는 걸 어쩔 수 없다라에 6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한국 책임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어떡하라고 이게 68%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역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딱 뒤집어서 우리가 이걸 회복시켜 놓고 나서 일본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역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지혜 있는 그런 원로 대사들이 이야기했어서 그거는 참 우리가 전략상 우리가 일본에게 우위가 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한일 관계 이야기 다룰 때 되도록이면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좀 배제하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잖아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 질문 드릴 때 애를 씁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뭐 막판까지 좀 끈을 안 놓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 방문했을 때도 저희 정부 의견 충분히 전달했고 지난번에 또 한일 정상회담 11분간 그렇죠. 만났지만 11분. 그때도 여러 가지 원칙 확인하면서 좀 관계 개선 의지가 좀 비쳤는데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굉장히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였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왜 저 일본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강제동원 재판은 우리 국내의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받아들인 충격파가 생각보다는 한국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시는 게 전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단순히 이제 기업에서 뭐 몇 억의 돈을 주는 피해자들에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본의 인식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현재 한일 관계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률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인식. 근데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약간의 수사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도 역시 그 자체는 일본 정부와 일본의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라고 본다면 그 무게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차원에서 일본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강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을 넘어서는 일종의 일본의 국가적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그러면 한국 쪽이 훨씬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측면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 부분도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 근데 이 얘기는 이미 8월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한국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액션에서 어떤 부분이 여유가 있을까? 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엄명 정도가 어쩌면 저는 한국이 할 수 있는 대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강제동원 재판의 판결을 어쨌든 훼손하는, 변경시키는 조치는 한국 정부로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충돌은 결국 지금 현재 한일협정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인가를 조금은 긴 호흡으로 양국이 조금은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서 이제 일본 충격파가 한국보다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좀 뭔가의 타격이 더 절실하게 피부로 와 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자연스레 이제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최장수 총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본 정권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의 지금 현재 역사 문제, 지소미아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갈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고요. 물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외 관계에서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요. 한국과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왠지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돌파구는 양쪽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위원장님 내일과 모레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그런 정도의 고위급 차원에서는 뭔가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결국에는 삼국 정상들이 나서야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제 자체가 지금 벌써 이 강요급 의제를 넘어서서 좀 정상급 의제로 좀 돼버렸거든요. 아베도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과 대화하면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정상 간의 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교 장관급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지금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만나는 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인사하고 이걸 자꾸 국제사회에서 이게 동북안보 구조 속에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이걸 이상하게 한국과 일본 관계를 적대시하게끔 느끼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인이 되기 때문에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유쾌하게 그 이야기를 빼고라도 할 이야기가 많을 거니까 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그것 자체가 이번에 이 지소미아에 관련돼서 이렇게 큰 물꼬를 바꾸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에 이제 어차피 미국도 지금 세게 나섰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자기들 의제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현실도 그랬지만 그렇다면은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좀 개입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수출 규제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소미아를 철회한 것이다가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WTO에 이런 부분을 또 제소하기도 하고 이런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2차 양자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 WTO에서의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WTO를 제소 우리가 이제 사실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 회의를 끝낸 상태고 우리로서는 최고의 베테랑 그 협상관이죠. 정혜관 국장이 통상 외교부 원래 외교관인데 통상 쪽을 잡고 그것만 했던 그 외교관이거든요. 그 WTO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것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WTO 제소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2, 3년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자체를 완전히 일거에 해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WTO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전 차원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업이 받는 압박들, 불편함들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조금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까 하 교수께서 지소 문제 관련해서 차분히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총리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을 때 오늘 나온 교도통신 이야기입니다만 징용 문제,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 포괄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세계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 이게 정말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고 또 문 의장이 제안했던 1+1+ 알파 부분 일본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문 의장 안은 원래 한국 정부의 제안보다도 조금은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안도 받지 않는데 문 의장 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의 피해자도 사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정도의 미중한 사안을 지금 2019년 내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갈 부분이 양국의 지도자가 만나서 아니면은 실무자가 만나서 어떤 물꼬를 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에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반관 반면에 1.5 트랙이나 2 트랙 정도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금은 지금 현재의 안에 대한 그러니까 각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사원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의 초안들을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양국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의 일종의 회의체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지금 현재와 같은 문제가 이미 숙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일정 정도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전문가 사이의 대화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보관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